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와 영화 속 세계는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동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날 분은 현실의 문제를 영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항상 고민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실만한 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분 지금 뭐하고 계시나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만날 것은 아니고요. 이분이 있는 영화사로 가서 직접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스튜디오를 떠난 자유로운 프로그램. 취중 진담 속 솔직 담백한 토크가 있는 오동진의 크랭크인. 지금 시작합니다. 어떤 분 모실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고요. 강재규 감독 모셨습니다. 이 사람을 빼놓고 한국 영화를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영화 역사에 한획을 그은 강재규 감독 되시겠다. 감독 데뷔 첫 작품인 은행나무 침대. 대박. 쉬리로 500만 관객 시대 처음 열며 역시 대박. 태극기 휘날리면은 1000만 관객 돌파. 그런 그가 지금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은 혹시 또 대박날 새 시나리오?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다. 그런데 감독님, 안경을 올렸다 내렸다. 눈 건강도 챙기셔야겠어요. 새 영화 준비 중이시고요. 그동안 근황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이렇게 라이트한 건가 아니면 이게 조금 좀 점잖은 건가 어떤가? 아니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심층적인 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술을 안 먹어서 우리 심층적인 얘기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감독님 걱정 팔자셔. 그래서 준비했거든요. 짜릿한 맥키스 한 잔 쭉 드시고 심층적인 이야기 많이 나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재규 감독님 팬이 많은데 한동안 요즘 작품 활동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이웨이 좀 그렇게 제가 원하지 않은 결과 이후에 그냥 쉬었죠. 네. 아니 마이웨이가 사실은 30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워낙 제작비가 많이 투입된 영화니까 규모 대비 흥행적 성과는 좀 부족했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야구 경기장에 27,000명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270만 관객이면 그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강재규 감독을 죽이는 것이 있다는데. 이상하게 강재규 감독께서는 태극기 휘날리며 때문에 1000만을 항상 넘겨서 300만, 400만 하면 항상 성에 차지 않는 듯한 그런 반응을 얻거든요. 이제 그런 시선이 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흥행으로부터 도피가 아니라 진지하게 좀 자유로워져야 좀 숨을 쉬고 편안하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영화의 어떤 외적인 요소나 규모, 그다음에 시장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감독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어떤 생산성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는 것도 감독으로서는 불편한 일인 것 같아요. 좌절이라면 좌절이랄까? 그게 감독님한테 약이 됐습니까? 독이 됐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정말로 좋은 기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기간에 비해서 영화를 많이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은 뭔가 이게 사건을 도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한국 영화를 어떻게 하고 이런 조금 거대 담론을 가지고 제 스스로 막 이렇게 포지셔닝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동안 비교적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갔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마음이 동요되고 움직여서 그러한 영화를 기획하고 만드는 개념보다는 조금 다른 개념의 의미로 영화에 대한 접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제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원하는 영화를 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더 강하게 가지시게 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신 작업이 이 단편 민호 씨 오는 날이라는 단편인데요. 아직도 나는 당신의 모습 보지 못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 집 문 앞을 지나시는 당신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고객님, 어느 스타일하고 강렬이다. 헤어지 마셔야겠어. 네, 입고 보세요. 스타일 확 바꿔드릴게요. 바꿔. 니들 머리 보고 어디 가겠니? 꽃이 떨어져도 그대 나 위해 울지 말아요. 요즘 남북 상황이 영어 수선하다.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돌아와야 할 텐데. 이번에 민우 씨 오면 당분간은 남북 경계선은 못 넘게 해야겠다. 이번에는 오래 안 걸려. 토요일이면 올 거야. 시국이 시끄러우니까 조심히 다녀요. 이번에 오면 우리 냉면 먹으러 가. 저는 그 영화를 본 게 제가 영화 일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영화 정말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강재규 감독이 단편 영화를 만들었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사실 화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뭐 마이웨이 이후에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고 감독으로서 사람으로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분명히 됐던 것 같거든요. 뭔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끊임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려고 했다면 그 계기로 어쨌든 좀 돌아보게 되고 약간 회귀 본능 같은 것들이 본능적으로 작동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지원되는 규모도 굉장히 적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돈으로 과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영화 현장에 나갈 때 하루 촬영 진행비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인데 이걸 영화 한 편을 아무리 짧은 영화지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했죠.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어떤 돈으로 라면 먹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때도 분명히 영화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 영화를 이 돈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교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저 그 영화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 영화 쓸 때, 이 단편 영화의 시나리오 쓸 때 강재규 감독이 정말 초심으로 돌아갔겠구나. 어떻게 보면 제 내면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필터링 같은 것들이 되면서 그 위치에 저절로 제가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게 좀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한 잔 더. 시는 불공평하다? 그 일설에 의하면 그 시나리오를 그 전날 뭐 술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실 그때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프셨다고. 사무실을 거의 한 일주일 못 나왔어요. 근데 누워는 있는데 시나리오는 써야 되는데 정신은 혼미하고. 어쨌든 뭐 그냥 비몽사몽 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사람들 그랬어요. 정말 잘난 체한다. 비몽사몽 쓴 시나리오가 저러면 이건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는데 말이죠. 강재규 영화에는 단편 영화에도 이 분단의 서사가 있다. 강재규 감독 영화에는 왜 분단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일까? 늘 지금 우리 한반도의 어떤 이런 분단 상황과 이념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영화 속에 이렇게 같이. 제가 어쨌든 은행나무 침대 시나리오 작업을 하여튼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북경 어떤 대학에서 하게 됐는데 그 대학 기숙사에서 계속 작업을 하면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94년도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우리가 북한 학생들하고 접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거의 불가능했죠. 근데 그때 어쨌든 그 친구들하고 그 기숙사에서의 만남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고 변화시키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큰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쇼킹하게 우리 민족이 또는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무책임하게 등한시하면서 살고 있구나. 저의 어떤 영화 세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작용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그 당시에 굉장히 제가 강렬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흔히 좀 우파적 시선을 갖기가 쉽거든요. 근데 저는 강재규 감독이 좌파라고 생각해요. 강재규 감독이 좌파라고라?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근데 저는 강재규 감독이 좌파라고 생각해요. 분명하게 들었다. 좌파. 그렇다면 여기서 영화평론가 오동진이 말하는 좌파에 대해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다. 좌파라고 하면 극우 꼴통들은 대개 이렇게 말한다. 거기다 세월호 참사에 목살한 사람은 이런 말도 했다. 또 새누리당의 한 국회의원은 이런 기막힌 이야기도 남긴다. 경향신문 김용민 화백이 그린 이 만평을 보자. 구조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게 종북이고 좌파인가? 그럼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가 말한 좌파는 어떤 의미일까? 그가 말하는 진정한 좌파는 이런 이들이다. 뭣도 모르면서 함부로 좌파 운운하는 이들. 그러지 않기. 강재규 감독은 좌파야.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맞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고 무엇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제 영화 속에서 솔직하게 투영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영화 속에 시나리오 속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이지. 글쎄요. 강재규 감독의 영화에서부터 북한군 혹은 인민군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어떤 소속된 병사들이 인간적으로 다뤄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시리 같은 경우에 이념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둘이 사랑을 하게 하거나 인간적으로 서로 접근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었잖아요. 그 전까지 한국 영화나 TV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진 어떤 북한 인물에 대한 묘사가 사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죠. 북한의 어떤 군인 또는 스파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똑같은 인간으로서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하고 다른 체제 속에 존재할 뿐인 거죠. 거기에서 교육받고 성장했을 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들의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강재규 감독께서 좌파다 이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지만 좌파적이다. 새로 만드신 영화 좀 다른 장르의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떤 영화입니까? 제가 해왔던 영화들에 비해서는 작은 영화죠, 그죠? 제가 사실 이제 그런 규모감은 이퀄 또 어떤 부담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촬영 현장에 나갈 때도 늘 그런 부담을 안고 갔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촬영 현장에 정말 조금 내 발걸음과 내 어떤 움직임이 좀 가벼울 수 있는 영화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제입니다만 장수상회 첫사랑의 비밀. 사실은 강재규 감독 영화의 상당 부분 로맨스 코드가 분명히 러브 코드가 분명히 들어갔죠. 그렇죠. 쉬리 그랬고 은행나무 침대 때 마이웨이 때는 이제 좀 약했던 것 같고. 사실은 강재규 감독이 이런 쪽에 강한데 멜로 영화에 좀 강한 분인데 아예 전면적으로 멜로 영화를 찍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랑의 비밀도 거기 좀 두터워지는 겁니까? 이건 훨씬 두텁죠. 훨씬 두텁고 한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그 사람들 간에 생기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충돌, 음모 또는 사랑 그런 얘기거든요. 강재규 감독이 올림픽 감독? 그건 무슨 말? 그 작품 편수가 아까도 얼핏 말씀하셨습니다만 활동하신 기간에 비하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너무너무 적죠.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무거워서 그래요. 조금 더 저 개인에 충실한 영화를 만들면 좀 더 다양한 행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가벼워요, 좀. 제 스스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장수상이 같은 영화도 2년 전이었으면 제가 절대 할 수 없었던 영화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가볍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화라서 그 전에는 이제 뭐 주위에 계신 분들이 계속 왜 이렇게 4년 뭐 올림픽 감독이냐 왜 3년 4년에 하나씩 하냐 뭐 계속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야 많이 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3년에 2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감독은 살면서 평생 걸작 한 편 만든다. 뭐 10편을 만들면 걸작 한 편, 한 수작 한 3편, 범작 한 4편, 나머지 졸작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불행한 감독은 걸작을 너무 빨리 만든 감독이다. 이 10편을 만들고 맨 나중에 걸작을 만드는 감독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혹시 강재기 감독께서도 그런 느낌을 갖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했었고. 뭐 당연히 저도 생각하게 되고요. 어떤 감독들이 매번 최선을 다하지 않는 영화를 만들겠어요. 네. 근데 저 역시도 단지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 인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변화가 저 자신을 성장시키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동력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마이웨이가 제가 기대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정도로 잘 됐다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는 불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한 지점이 들고 여물게 만들어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제가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을 나한테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일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뭐 새벽까지 일을 해도 안 지치고 이게 결국은 이게 지금 내가 뭔가 일다운 일을 하고 있구나,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뭐 그런 에너지들이 만들어진다는 것들이 결국은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동력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영화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들을 쫓아가야 된다는 어떤 일종의 강박감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벗으셨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요. 다른 감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화를 보면 저 감독은 누구한테 영향을 좀 받았겠구나. 뭐 박찬욱 하면 이제 히치콕 영향의 계보가 좀 보이거든요. 강재기 감독님은 그게 안 보이세요. 저희 세대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비디오 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고 비디오라는 어떤 매체가 발생을 해서 조금 더 영화에 대해서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세대였는데 특히 저희들 때에 또 일본 영화들이 한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뭐 구로사와 아키라나 뭐 이마무라 쇼헤이나 뭐 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저는 분명히 그쪽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은 또 대학 다닐 때 프랑스 문화원이 그렇죠. 굉장히 우리 영화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장리 꼬다르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새로운 미학과 실험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이렇게 갔어요. 근데 또 그 당시에 또 저희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갔을 때는 홍콩 영화가 시장을 또 점령했어요.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헐리우드 영화들의 상업 영화의 스필버그식의 영화들이 제가 이러한 것들을 무슨 폭식가처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국내 유명한 그 뮤지션 분 중에 저랑 이렇게 소주를 드시다가 약간 취하셨을 때 동진아 요새 곡이 잘 안 써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노래도 히트한 노래도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만든 곡이 몇 곡이든 앞으로 만들 수 있는 곡이 없다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더 크겠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럼 영화 감독도 창작의 기운이 막 완전히 닫힐 때도 있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독 중에 펑사오깡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저하고는 뭐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근데 감독 이름이 황사오깡? 펑사오깡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영화 모르는 PD 인터넷 검색을 시작하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온다. 결국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런, 펑샤오강 감독이라네. 알아보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 영화 대지진, 아연에다 쿵푸어슬에선 직접 배우로 출연까지 한 유명 감독 펑샤오강.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좀 며칠만 좀 시간을 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얘기를 했더니 요즘 영화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없어졌고 너무 외롭고 힘들대요. 그래서 좀 바쁘지만 며칠 좀 와서 같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참 저는 늘 그 펑 감독한테 부러웠던 것은 코미디도 하죠. 그 에너지가 보통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의 장르의 한계는 어디인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거의 1년 뭐 큰 영화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한 1년 반 주기로, 그리고 작은 뭐 고만고만한 걸 할 때는 1년 주기로 계속 영화를 만드시는데 영화의 완성도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영화들을 크게 흥행시키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이렇게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같이 만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하고 일맥하는 지점이 아닐까. 강재규 감독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성공한 감독, 늘 흥행하는 감독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강재규 감독도 슬럼프가 있었을까?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로 드러났을 때에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성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감독 개인으로 놓고 볼 때에 그래 이 부분에서는 성공했지만 또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많은 시련과 실패를 경험했는지는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좌절과 실패의 경험들은 당연히 있죠. 예. 뭘로 버티세요? 저도 그냥 술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좋은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제 뭐 그래 그냥 그래도 너 안 죽었어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적당히 위로해주면서. 주량이 좀 세시죠? 취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날 기억이 안 나는 경우는 많습니다. 가장 특이한 작품이 사실은 시나리오 쓰신 작품 중에 누가 영의 발톱을 보았는가. 저는 그게 한국에 처음 나온 정치 스릴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만드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정치판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영화로 만드실 분이다. 그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다룰 만한 그런 감독은 강재규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영의 발톱을 보았는가 이후에는 본격적인 정치 스릴러는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그동안에는 늘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못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런 관련된 그 소재를 가진 영화 시나리오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연출 의뢰가 왔었는데, 그때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그렇지 내가 왜 이 장르를 내가 너무너무 평상시에도 계속 생각하고 좋아하지만 왜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을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디벨롭하거나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자각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계속 그 부분을 좀 어쨌든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금. 강재규 감독께서 영화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 어떤 걸까요? 세상이 참 지금 무질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매번 총리 선임하면 다 낙마할 정도로 인사 구조도 엉망이고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세상은 굉장히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영화 감독으로서 영화를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 이런 건 어떤 걸까요? 글쎄요, 그것이 그때그때 참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화를 통해서 어떤 깨우침을 주는 것이 진정한 목표일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일까, 재미일까, 뭐 등등 그런 생각들이 영화를 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되고 그 가치들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잘못된 세상이 옳게 되고 뭔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그러한 것들조차도 결국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얼마만큼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행복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요즘은 특히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시대는 그러면 왜 불행할까?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될까? 역사가 바뀌어야 될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요즘? 예, 요즘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대단히 행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 하실 때가 그래도 가장 행복하신 거죠. 아, 그래, 영화를 만드는 것이 이런 즐거움인데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그게 이렇게 느껴져요. 네. 관객들도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화가 아마 그런 행복을 교감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도구가 아닐까. 이 시청자분들한테 약속을 하시죠, 이제는. 3년에 2편 만들겠다. 말씀을, 약속을 하십시오. 이제 4년에 한 편 이렇게 만들면 이제 보지 마라. 정치하시는 분들이 약속을 너무 공수표를 날리기 때문에 저는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뭐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매번 걸작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작의 영화를 만나면 그것도 큰 행복이 아닐까. 그래서 2년 반에 한 편이라도 꼭 새로운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이제 소주를 이렇게 원래 콸콸콸콸 따라 드시는 분이라 그냥 나눠 주시면 돼. 식감 좋은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호흡이 너무 빨리 나왔어도 사실 그래. 적절한 타이밍. 야, 나는 형님 단편을 설렁설렁 찍을 줄 알았어요. 그걸 찍었어.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찍었어. 그래서 그런 장면을 정말 잘 찍었어요. 다음에 시나리오를 같이 하나 좀 작업을 할까? 그 장면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게 가장 우리 시대의 분단의 아픔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저기, 내가 돈을 벌어야 우리, 동생 밥을 사주고 술을 사줘야지. 그거 하나 쓰시죠. 500만 넘어가면 제 장학금 주죠. 애비가 되니까 요새는 다른 욕심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골세 방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저의 가장 인생 최고의, 지금 최고이자 최고의 목표는 애 졸업하고 저걸 학교를 마치게 해야 되는데 학교 못 마치면 어떻게 할까? 이게 그냥 막 꿈에도 나타나요. $500만 넘어가면 제 장학금 주죠. 아마 녹화되어 있을 거야. 앞으로 이런 분위기로 가주세요. 딱딱해요, 교수님 아까. 그래서 내가 아까 이 토크 프로의 성격을 내가 물어본 거야. 그런데 야, 한결에서 약간 딱딱할까 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 감독님 이거 다른 무슨 아니야 정말. 그것도 좀 아니야. 이 프로그램은 타소 먹는 즐거움, 짜릿한 믹싱주 맥키스 협찬입니다. 그 여자의 마음이 그 컵에 다람이 됐어요. 그때 안 울면 나쁜 마음이야. 난 그 장면이 그렇게